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7장 조선의 유교 사상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이와 이황입니다. 지폐 5천원권 앞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이고 지폐 1,000원권 앞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황이죠. 오늘 배울 조선의 유교 사상 성리학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 깊은 성리학적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배울 이 성리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조선의 사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제16장 조선의 과학기술 장량실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것은 세종대왕 때 장량실이 만든 과학적 발명품들입니다.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끼리 줄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혼천이는 무엇일까요? 천문 관측기구죠. 자객루를 하면 스스로 때리는 기계라는 뜻이죠. 이것은 물시계입니다. 앙부일구라 하면 해시계를 말하죠. 가빈자라고 하는 것은 구리활자입니다. 척우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죠.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조선의 유교 사상과 성리학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율곡과 이황 선생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조선 초기에 형성된 사상적인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14세기 고려 말에 비교해서 조선의 15세기, 16세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세기 고려 말에는 신원파로 구성된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말합니다. 공민왕 시기에 이러한 권문세족에 반발해서 새로운 영 제너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것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도전, 조준, 권건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가 있고 정몽주, 길재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급진개혁파는 이승계를 대표로 하는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하여 역성혁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진개혁파가 바로 조선을 건국한 개국 공신으로 되고 조선이 건국된 15세기에 훈구파로 자리하게 됩니다. 훈구파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죠. 고려 말에서는 기득권이 권문세력이고 신진사대부인 급진개혁파는 소수 영 제너레이션이었지만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는 이러한 영 제너레이션이 다시금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편 온건개혁파는 조선의 15세기경에 들어와서 살인파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됐는데 먼저 각 파별로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신진사대부 급진개혁파의 뿌리를 둔 훈구파는 관학파라고 합니다. 관학파라 하면 성균관이라든가 집현전 같은 공립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를 말하죠. 즉 요즘으로 말하면 퍼블릭 스쿨을 졸업한 학자 출신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이 세력들은 자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성리학 외의 사상을 수용할 줄 아는 상당히 포용력이 큰 조직이었습니다. 이러한 훈구파가 세종시대에 있었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살인파는 서원에서 배출된 사학파 출신들입니다. 즉 훈구파는 공립학교 출신이고 살인파는 사립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훈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수용할 줄 아는 포용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반해서 살인파는 정통 성리학 외의 사상은 배격하는 다소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살인파는 지박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향촌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훈구파가 주로 세력을 잡고 있었고 살인파는 지방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계에 진출할 기회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동 때 김종직을 비롯한 몇몇 살인파 출신들이 중앙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에 경계를 품은 훈구파들이
살인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활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산군 중종 명종 시절에 있었던 4대 사화인데 첫 번째가 무오사화입니다. 김종직이 쓴 조이 제문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다수의 살인파들을 탄압한 그러한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이 연산군은 상당히 폭정을 하였는데 연산군 어머니인 해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수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이 이와 같이 폭정을 일삼자 결국은 중종 반정을 일으킨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중종 시절에는 기묘사화라는 것을 일으켜서 조광조 등 신진 세력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주초위양이라는 음모를 씌워서 조광조를 축출하게 되죠. 계속해서 명종 때에는 을사사화라는 것을 통해서 살인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화라고 하면 살인의 화라는 뜻으로서 신진살인이 훈구파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탄압 사건을 사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4대 사화를 거치면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은 극심해졌고 이것을 통해서 조선의 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붕당이라 하면 조선 후기 이후에 특정한 학문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서 구성한 정치적 집단을 붕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연 지연으로 뭉쳐진 정치적 세력 간의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파가 다시 동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동서분당을 합니다. 이것은 선조시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일입니다. 또다시 동인은 기축옥사라는 것을 통해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역시 이것도 선조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정여럽 영모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연루된 동인 100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서인은 다시 경신한국을 겪게 되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를 때로는 사색당파라고 하는데 그 뿌리는 바로 사림에서부터 출발하며 태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와 율곡 이의를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 간의 경쟁을 흔히들 사색당파라고 말하죠. 태계 이황은 영남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학자이고 율곡 이의는 기호지방이라고 하죠. 경기 호서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학파를 기호학파라고 부릅니다. 영남 학파의 뿌리를 둔 것이 바로 동인 세력들이고 율곡을 중심으로 한 기호 학파의 뿌리를 둔 것이 바로 서인 세력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인 서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인들은 동대문 쪽에서 살았고 서인은 서대문 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 서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조 초기에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서로 대립하게 되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인은 기축 옥사 이후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서인은 경신한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색당파라고 합니다.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이 사색당파에 의해서 계속된 당파 싸움에서 조선이 멸망했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성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고려의 국교였죠.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을 하여서 연등의 팔관회 등을 국가적인 연중 행사로 개최했고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성과를 만들어서 성리를 우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몽골의 침입 시 8만 대장경을 간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는 호국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외세가 침입했을 때 불교가 나라를 구해준다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불교도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점차 부패하고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자주 절을 짓고 불교 행사를 마련한 것 때문에 과다한 경비가 지출이 되고 이것이 고려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건문 세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절이 소유하게 되고 고리 대업이라든가 장사를 통해 절이 재산을 축적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이러한 폐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국 이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배불 숭유주의라는 건국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다라는 의미죠.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의 폐단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의 숭불 정책으로 인해서 고려가 패망했다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원인을 개혁해서 인심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왕조의 지도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조선의 건국 개념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고려말 불교 세력이 문벌 귀족 세력과 결탁해서 고려의 기득권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 세력이 언제든지 다시 조선 왕조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에서 사찰 및 성령에 주어진 모든 혜택이 철폐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사찰들이 대도시에 나와 있었지만 이러한 배불 숭유주의에 의해서 불교가 배척됨에 따라서 사찰은 모두 산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절은 산속 깊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선의 건국 이념에 기인한 것입니다. 조선은 중국의 주자학, 즉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성리학으로 개성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12세기 남송 시대에 주자가 집대성한 유교 학파를 일컫습니다. 주자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유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유학이라고 하면 네오 컨퓨시아니즘, 즉 유교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신유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자학이 1300년경에 고려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된 주자학이 바로 1392년 조선이 건국할 때 건국 이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자학은 15세기, 16세기에 걸쳐 이황 이해에서 조선 성리학으로 깊이 연구되어 주자학의 원조인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국의 성리학은 이와 기를 가지고 우주 자연과 인간 본성을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었음에 반해서 조선의 성리학은 보다 더 나아가서 인간 본성과 직접 관련된 사단, 칠정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는 동양 철학사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한 두 명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율곡이입니다. 율곡이는 5,000원 뜬 지폐에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곡이는 1537년에 강릉 오죽헌에서 탄생하였고 이름은 이이고 율곡은 호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명한 신사임당이고 율곡이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13살부터 29세가 되는 동안에 총 9차례의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하기 힘든 장원급제를 무려 9차례나 하였기 때문에 부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천재였던 율곡이도 16살 때 존경했던 그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죽게 되자 3년 동안 어머니 무덤을 지킨 후에 1554년에 1년간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성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조선은 배불 숙류 정책을 실시한 나라였는데 조선시대는 중이라고 하면 거의 천민 계급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되죠. 자원급제를 한 율곡 이이가 절에 들어가서 성녀가 된다는 것은 쇼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산을 하게 되고 중앙의 관직을 맡게 되고 선조 16년에는 뱅조 판소에 임명이 됩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임진왜란을 예언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율곡 이이가 뱅조 판서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율곡 이이는 경기 충청 지방을 중심하는 기호학파의 중심 인물이며 서인의 종주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죠. 율곡 이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이라고 하였는데 5만 원권 지폐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원수라는 사람인데 이원수와의 사이에서 5남 3녀를 두는데 셋째 아들이 율곡이입니다. 이 신사임당은 그림, 서예, 시 등 재주가 탁월하였고 성리학에도 소양이 있었습니다. 십자수와 옷감 제작에도 능했고 산수와 포도, 풀, 벌레 등을 그리는 데 탁월한 재주를 보였습니다. 율곡 이이와 같은 천재를 낳은 신사임당이었지만 남편 복은 없었나 봅니다. 이원수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서 10년간 별거를 약속하게 되고 좋은 명성을 알아내 남편을 공부시키려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안 돼서 학문을 단념하고 주막집 여인 권씨를 첩으로 맞아들이는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남편 복은 지독히 없었던 것이죠. 율곡 이이와 쌍벽을 이루는 성리학의 중심 인물로는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퇴계는 그의 호이며 중종 2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명종 14년에는 49세 되는 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에 응가하면서 도산서당이라는 서원을 짓고 제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방에서 인재를 육성해서 이 인재들을 통해 중앙의 정치 질서를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수차례 뺏을 주며 중앙정계로 복귀시키고자 하였으나 퇴계 이황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인간 심성론에 대한 연구와 강학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격상시킨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곡 이이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서 영남학파인 동인의 중추적인 학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이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바로 철학적인 문제였는데 서양 철학에서도 관념론과 유물론이 대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의 근본 문제를 다룰 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는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나눕니다. 관념론이라 하면 정신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물론은 그 반대로 아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를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주고 물질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관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서는 칸트라든가 헤겔이 있죠. 유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표적인 철학자로서는 칼 막스였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유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양의 관념론과 유물론에 비교해서 볼 때 주리설이 좀 더 관념론에 가깝고 주기론이 유물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머리에서 비롯된 이성적인 생각과 가슴에서 비롯된 감성적인 생각, 이모션으로 크게 나누죠. 이에 따라서 이기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주의 모든 존재는 이와 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기론입니다. 이런 이와 기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때로는 대등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본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죠. 그 이치가 실현될 수 있는 재료이며 실현된 힘, 즉 force가 바로 기가 됩니다. 이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만물을 정신적인 체계로 보는 그런 개념이고 기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 물질적인 요소를 강조한 사상입니다. 이는 좀 더 목적, 의미, 가치, 합리, 주관적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보다 결과론적이고 실질적이며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좀 더 남자 양에 가깝고 기라는 것은 여자 음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주리설이고 기를 좀 더 강조하는 사상이 주기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다시 좀 더 이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기라는 것은 좀 더 감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에는 이런 주리론과 주기론이 있었는데 이 주리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퇴계 이황이고 주기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율곡 이이입니다. 주리설을 주장한 퇴계 이황은 주로 이를 위주로 해서 이기론을 펼친 입장이고 주기설은 기를 위주로 해서 이기론을 펼친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리론은 주로 영남학파 즉 동인을 형성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후에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학파이기도 합니다. 주기설은 기호학파 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학풍이며 현실 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조선 후기 실학과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송나라의 성리학에 비해서 조선의 성리학이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이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것은 이황과 기대성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사단 칠정 및 이기에 대한
8년간의 논쟁으로서 조선의 유교계에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논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려 8년간이나 논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 이황이란 인물은 교장 정도 되는 탑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고 기대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젊은 학자였죠. 그래서 젊은 새파란 학자가 학계의 원로와 논쟁을 8년간이나 벌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드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탁상공론을 벌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리학적 철학적인 사상이 그만큼 깊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변을 시작할 때 기대성은 32살이었고 이제 막 관적을 시작한 신인이었고 이황은 58세로서 이미 성균관 대사성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나이 차가 나는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200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성리학 사상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면 인, 이, 의지와 같은 것을 말하고 칠정은 희노애, 구애, 오욕 같은 그런 인간의 7가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유교 사상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그 대표적인 학자인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18장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징비록을 만든 유성룡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